학습 심리학에서 그 첫 장에서 다룬 내용이 이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환경이 끊임없이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크레티우스가 이제 했던 모든 것에 그 변화가 있지만은 불변하는 것은 변화하는 그 자체다. 라는 이제 주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이나 생명체가 환경에 이제 그 생존을 그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를 이제 수용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를 하는데 이 적응 과정을 이제 어, 다윈은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나 그 인간은 그 환경과 끊임없는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방향은 그 환경이 인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자연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그럼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이제 그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 태어나기 이전에 뭔가 갖고 이제 뭔가의 이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접한 환경이 에, 그 어, 환경이 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주체가 되게 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딱 태어나는 시점을 전후로 구분을 해서 본다면은 그럼 과연 태어날 때 그러면은 완전히 에, 이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환경에 대한 능력들을 이제 부여받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러면은 이 학습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이 입장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적 입장은 우리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입장들과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요 입장은 신경생물학적인 접근, 인지주의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적 접근과 정신분석적 접근은 상당히 이제 정서와 동기를 강조를 하는 이제 정서와 동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인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인
그 접근을 강조하는 요 세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신경생물학적인 입장은 인간의 신체를 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고 하는 모든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은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뇌의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이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행동주의는 뇌를 이해하는 것은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연구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 가능한 현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현상은 뭐냐? 바로 행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어떤 그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연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신경적인 이제 현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지 않은 입장과는 이제 대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이제 인간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인간의 사고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행동주의적 입장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는 선생님과 이 행동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입장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동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을 이제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선생님이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자연 선택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면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결정이 되는 거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은 그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거나 아니면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환경과 경험을 하기 전에 이제 유기체가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 동물은 동물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환경에 이제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된 행동을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반사고, 두 번째가 전형적 행위 패턴이고, 세 번째가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고요.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이제 그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 이제 행동의 그 가소성, 다양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2번과 3번의 경우는 신체 전체나 많은 신체의 부분이 이렇게 서로 협응적으로 이제 작용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행동은 이거는 반사 행동은 거의 그 자동적이고 그 다음에 유전적이다라고 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걸 제목을 이제 진화된 행동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 인간이 태어난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이제 살아가는 거는 이제 진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까지 이제 이전 세대에서 어 이제 형성되었던 그런 이제 그 행동들은 이제 진화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는 이 한 특정한 사건 혹은 자극과 그 다음에 반응 간의 그것도 이제 단순한 반응 간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얘가 이런 거죠, 그죠? 그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반사 행동입니다. 반사 행동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그 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 자극이 신경계를 타고 이제 뇌까지 올라가서 뇌에서 이제 모든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그 운동신경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사 과정은 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이 그 척추에 있는 척수에서 그걸 인터뉴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행동은 해놔 놓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 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고 있다가 티끌이 들어오면은 아 티끌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저 뇌까지 정보를 올려서 뇌에다가 보고를 하고 내가 그러면 눈을 닫아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해서 눈을 깜빡거리면은 그거는 반사 과정이 아니죠. 그거는 충분한 인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티끌이 눈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체가 이제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사 행동은 한 사건과 다른 사건에 그다음에 뭐 한 사건이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자극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보면 자극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사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제 생존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메바가 이제 물체가 이제 그 아메바의 그 신경에 도달을 하면은 수축 행동을 한다든지 인간의 그 눈을 깜빡이는 것, 그 다음에 동공 반사, 재치기 반사, 구토 반사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반사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행동도 이 행동은 상당히 복잡하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보고 그 다음에 구강에 음식을 집어넣고 그걸 저작근으로 이제 음식을 씹어서 그 다음에 목을 넘기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복잡한 행위로 보이는 이 음식 먹기도 보면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반사들의 이제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음식을 보면 다액을 분비를 하고 음식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입을 이제 그 구강을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그 음식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혀에 음식이 닿으면은 또 이제 근육들이 움직이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저작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식도로 이제 음식을 넘기면 식도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이제 식도가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어머니의 유두를 보면은 바로 이제 빠는 방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반사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어, 그 강의를 듣는 과정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의 이렇게 강의 내용이 일단 강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들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를 단어를 듣고 그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듣지 않고 그냥 들으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이라는 것이 그냥 파악이 되죠.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자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거의 반사 수준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 반사적인 행동은 어, 그 유전 혹은 진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는 이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의식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유사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숨을 쉬고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 호흡이 중요한다는 경우는 숨을 쉬시 없을 때,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 이제 그런 호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가 이제 알코올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호흡 반사를 방해를 해서 숨쉬기가 이제 힘이 드는 그 시점에서 이제 숨 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사가 모든 것이 항상 유용하냐면은 유용할 때도 있지만 유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민한 경우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엘러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땅콩 엘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기 엘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천식 같은 것도 이것도 다 엘러지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반사 행동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질 발작 같은 것도 이제 그 반사 행동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반응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은 너무나 이제 비슷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으냐? 그거는 이제 이 형태나 빈도, 강도, 그 다음에 발달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같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사 행동이 어린 사람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반사 행동이 좀 느려지는 현상은 나타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반사 행동은 굉장히 특정한 비교적 그 신체에 제한된 부분인데 비해서 전형적 행위 패턴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거기 이제 16페이지에 중간 부분부터 나와 있죠. 이 전형적 행위 패턴을 다른 말로 이제 보통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종특유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고정 행위 패턴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반사 행동은 밖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나타나는 행동이 대부분이지만은 이 전형적 행위 패턴의 경우는 특히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방출 자극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적으로 이제 방출되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성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성적인 행동이 이제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형적 행위 패턴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사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은 비교적 복잡합니다. 반사 행동보다는 그래서 신체 전체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반사 행동은 굉장히 그 저기 그 행동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모양이 그러나 이거는 이제 비교적 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고 있는 게 이 개미들의 행렬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 개미들이 다 이렇게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개미들이 분비하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송어나 이렇게 연어 같은
그 물고기들이 그 6,000km씩, 8,000km씩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물결의 그이 온도와 그 다음에 물결이 지나가는 해류의 어떤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피부에서 느껴서 그거 단서로 이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여기 이제 또 두 번째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 유전적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자연 선택처럼 이렇게 그 선택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어가 이제 그 알을 놓기 위해서 이제 상류로 올라갈 때는 평평했는데 그게 이제 물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그 강이 이제 그 이렇게 폭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제 퇴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깎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연어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역류를 타고 이제 그 이렇게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그냥 평평한 데 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알래스카 같은 데서 이제 그 곰들이 그 튀어오르는 이제 연어를 이제 잡아먹는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연어가 이제 역류를 타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행동들도 상당히 그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개미가 이제 그 거미줄을 치거나 거미줄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그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거미줄을 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곤충들의 행동 이런 것들도 그 전형적 행위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18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은 종족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찌르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굴뚝새 둥지에다가 이제 알을 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찌르레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른 일을 하지만은 굴뚝새의 경우는 그 자기보다 큰 새를 이제 키우게 되는 그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죠. 뭐 그런 현상. 그 다음에는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거나 그래서 환경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제 포식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 등을 굽히는 행동, 그 다음에 그 주머니쥐가 이제 그 다른 포식자가 오면 죽은 척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버가 댐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다 이제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전형적 행위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이 그 연어들을 잡아먹는 거는 이제 그 겨울을 이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이제 그런 현상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철새가 이제 그 이렇게 겨울에는 강남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 여름에는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철새 이동, 이것도 이제 전형적 행위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미, 그 다음에 구애 행동, 이런 것도 이제 그게 포함이 되는데, 공작새가 이제 굉장히 화려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큰 뿔양은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컷끼리 이제 뿔로 이제 싸움을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는 행동들, 그 말벌이 이제 거미 위에 알 놓고 이제 그 가버리는 이런 행동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인간의 경우는 어떠냐? 19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죠. 참, 이 책에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윈은 인간에게서 자기 보존 본능, 그 다음에 성욕 본능, 복수 본능, 뭐 뒤에 나오지만은 모성 본능, 우리가 그 인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들을 이제 다 본능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동물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그 고정된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동물과의 다른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인간이 이제 성적 파트너를 만날 때에는 동물이 예를 들어서 페로몬에 의해서 성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짝짓기 양식은 너무나 이제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이 전형적인 패턴은 인지나 사회나 문화가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전형적 행위 패턴의 그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이제 복잡한 일반적 행동 특질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인간의 경우가 이렇게 다양하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동물은 이제 태어나는 환경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비교적 이렇게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환경에 태어날지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래서 그 환경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동물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이나 소 같은 경우는 새끼가 어미에서부터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은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인간은 이제 걸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고생을 해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 동물이 그 소가 태어나는 환경이 굉장히 물속에서 태어난다, 뭐 이런 극단적으로 변해버리면은 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뭐 온도의 다양성이나 지역의 다양성이나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이제 긴 과정들을 이제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이제 환경에 적응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일반적 행동 특징도 일단 유전적인 영향을 일단은 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행위와의 차이는, 고정에서는 방출 자극이 작용하지만은 일반적인 행동 특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굉장히 유연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이런 행동들을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지만은 내향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 쌍둥이 연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전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행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행동 특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유전적인 변이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선택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보다 이제 적극적인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그러면은 완벽하냐 했을 때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자연 선택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근데 자연 선택을 했을 때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피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해보면 13세대에서 26세대 정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령이 되려면 적어도 한 20년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3세에서 20세대를 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2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이제 너무나 이제 느린 것이 이제 한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이제 여기서 저기 쿠퍼 선장이 이제 하와이에 이제 동물을 쿡 선장이구나. 쿡 선장이 이제 하와이에 이제 그 유럽에 있던 동물들을 갖고 가니까 거기에서 살던 순수한 포식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동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또 그 북미산에 철 비둘기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차별적인 그 사냥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멸종이 되어버리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 그 국기에 보면 성조기에 보면 이렇게 그저 대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흰머리 독수리죠. 그 흰머리 독수리도 그런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죠. 코비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게 될 때 자연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적응하기가 생존하기가 이제 힘든 경우들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체는 이 진화가 저기 자연 선택이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이 이제 이 늑대를 도망갈 때 어떻게 되면 지그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이제 지그재그로 도망을 가는데 주로 밑에서부터 위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긴다는 것은 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가기를 잘하는 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행동을 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진화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그게 도로로 바뀌었을 때 자동차를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이 토끼가 놀래 가지고 이제 지그작으로 이제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또 다른 차에 바로 이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아마 처음에는 육식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소금을 발명하면서 이제 소금을 쳐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트륨의 양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칼로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 생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짜게 먹었던 사람들은 그 맛에 이제 지속이 엄청나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노출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꺼번에 너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돌연변인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이제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코뿔소가 대표적인데 코뿔소의 코가 바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코뿔소의 코가 이제 머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제 코 위에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눈앞에 이제 뭐가 코가 자꾸 보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불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뿔소가 이제 이 코가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를 갖고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음, 이제 포식자들이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뿔이 이제 머리 위에 있으면은 포식자를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코에 있으면 바로 포식자를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뿔소가 이제 생존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뿔소 코가 이제 멋있으니까 코뿔소를 이제 사람들이 상향을 해가지고 코뿔소 거의 이제 멸종 위기에 있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잡종 강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가까운 이제 종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사자하고 그다음에 저 타이거 호랑이하고를 이제 접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자하고 호랑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자는 이제 밀림 시대에서 이제 그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이제 그 홀로 생활을 하고 주로 숲속에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을 잘하죠. 그러니까는 만약 그 두 개의 성질을 다 합치면 밀림이나 그다음에 초원에서 다 이제 에, 저기 동물들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종 강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묶어서 하나로 이제 그 하나의 동물의 어떤 능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잡종 강세가 돼서 그 좋은 성적만 저 어떤 성향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은데요. 사실은 라이그는 몸집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이 오히려 그 몸이 굉장히 둔해지고 그래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작으로 이제 끝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함부로 그 이 유전자를 이렇게 그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염색체가 이제 서로 그 이제 그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어, 저기 뭐야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지만 한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 선택을 했을 때 저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럼 학습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아주 좀 복잡하죠. 진화를 통해서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진화도 들어있고 수정 가능성도 들어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까 이야기했던 유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수정 가능성이라는 것은 학습에서 변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제 포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학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변화가 있다는 행동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될 때 학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습득과 변화의 차이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득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의미고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이제 그 변해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이제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인데, 그럼 지속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돼야 지속이냐? 그거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그 일시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비교적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행동의 변화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부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는가?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학습 이론에서 나오겠지만은 학습을 한번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 변화는 굉장히 그 오랜 동안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 변화하는 거냐? 신체가 변화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행동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럼 행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28페이지부터 나오죠, 그죠? 근데 행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학습 이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이제 행동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게 측정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도 그럼 행동에 포함되느냐? 포함될 수가 있다. 근데 뭘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관찰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행동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암묵적인 행동이라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측정 가능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복잡한 그는 뭐냐면 행동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 반사 행동의 경우에서도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행동의 범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면서부터 그 다음에 입에 씹는 것부터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행동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밥 먹기 이라면 그것들은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합쳐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어디까지를 행동을 해야 될게 그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감정 여기서 이제 무의식적인 사고도 그럼 그 행동이냐 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행동과 생각한다는 것과 행동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무의식적 사고를 그대로 행동처럼 관찰할 수 있으면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뇌 촬영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무의식이라는 개념 측면에서 이 관찰을 한다. 그거는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가면은 그 감정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행동에 포함을 되느냐?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면 뭐 찡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막 놀래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감정도 행동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신경계의 활동일 텐데 지금 신경계의 변화가 그러면은 저 행동이냐? 그 쉽지가 않다. 왜냐? 이제 그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계의 변화를 강조한 사람들은 행동의 중요성을 이제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경험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뭐냐? 바로 자극을, 그 다음에 그 자극도 물리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지를 보면은 객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행동 간의 관계성. 그것도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측정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즉 자극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행동도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디까지 행동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복잡한 것처럼 사건도 복잡한 거죠. 그게 자극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극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이라고 했다. 볼펜 이것을 볼 때 뚜껑까지 포함을 전체를 우리가 한 개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는 꼭지도 있고 그 다음에 뚜껑도 있고 그 다음에 촉도 있고 그 안에 이거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자극으로 작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 볼펜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볼펜이 보이는 것은 볼펜과 볼펜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도 같이 작용이 돼야 볼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볼펜 자체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극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깥에 있는 자극을 밖에 보이는 자극이 자극이냐 아니면 이 자극이 감각기관에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자극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여기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동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 악의 예처럼 행동도 이제 변하지 않는데 과연 그러한가?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과연 가능하냐? 변화를 또 어디까지를 변화로 보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모든 행동의 변화가 그러면은 학습이냐? 32페이지의 맨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보면은 약물, 부상, 노화,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하는 행동, 그 다음에 신체가 커짐으로써 변화하는 행동.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물건을 못 들지만은 신체 그렇게 성인들은 물건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학습을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자연 선택의 한계하고 그 다음에 학습의 이제 나름대로의 정의.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어떤 변화다. 무엇에 의한 변화냐? 환경, 자극, 사건에 의한 변화다. 그 사건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보여야 되냐? 객관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그 행동의 변화가 학습이냐? 일시적으로 변하는 행동, 즉 질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행동은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학습은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동의 변화다. 뭐 이 사람의 챈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장의 내용에서 33페이지 둔가마 이제 앞에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둔가마하고 선천성, 후천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월요일 날 시간에 논의를 하고요.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